말이죠. 네, 혹시 도슨팀은 잘 들으셨나요? 네, 저희 이렇게 추운 겨울날 저희 체험미술관까지 와주신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금일 저희 이제 리덕스 낭독회를 진행해 주실 이제 알마 출판사의 안지미 대표님과 그리고 오늘 시를 낭독해 주실 서윤우 시인님의 이제 그 낭독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윤우 선생님께서는 굉장히 항상 그 따뜻한 뭔가 말과 이불로서 저희를 덮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따뜻한 시간을 가지시면서 진행을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진행 시작하기 앞서 두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너무 심각해서 행사를 할 수 있을지 굉장히 걱정이 많았는데 어쨌든 또 하게 되네요. 전시는 지금 다 보셨죠? 전시 마지막에 구성되어 있는 그 리덕스라는 인물의 작품이 수록된 이 책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책이 기획되면서 전시와 같이 연계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번 세아미술관 전시에 참여를 하게 됐고, 설명 들으셨겠지만 리덕스라는 인물은 미스테리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실존 인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리덕스 자체가 밝혀지는 것을 굉장히 꺼리기 때문에 지금 저 몇몇 관계자분, 서윤우 시인은 알고 있죠. 빼고는 그 실체를 알 수 없는 그런 아주 미스테리한 인물이고, 리덕스라는 작가가 자칭 신영민 2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작가가 북한의 선전화 형식을 차용해서 포스터 작품을 60점 정도를 만들었고, 그 작품이 이 책 안에 실려 있고요. 이 책을 기획하면서 이 작품을 좀 시적인 언어로 읽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가장 먼저 생각난 시인이 이제 서윤우 시인이었고, 그래서 서윤우 시인에게 아무런 정보도 주지 않고 포스터 작품 한 20점 정도 제가 먼저 보냈었죠. 그래서 보내드리고 이 포스터를 보고 떠오르는 시어를 써달라 이렇게 요청을 드렸는데 너무 흔쾌히 시를 5편을 주셔서 이 책에 수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시를 낭독하는 행사를 갖게 되었는데 사실 저도 시인님께 어떤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시를 쓰셨는지 여쭤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같이 듣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윤우 시인을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네. 읽겠습니다. 서윤우 시인님은 1990년에 태어나셨고 2009년 현대시로 등단했습니다. 시집으로 어느 누구의 모든 동생, 휴가저택, 소소소, 무한한 밤 홀로 미뤄볼 켜내가 있고, 산문집, 방과후 지구, 햇빛의 입자. 이 책은 저랑 같이 만든 책이고요. 그만두길 잘한 것들의 목록 등이 있습니다. 제19회 박인환 문학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서윤우 시인님께 이야기를 듣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 쓰는 서윤우라고 합니다. 이렇게 양력이 이렇게 길어졌을 줄 모르고 소개를 다 넣었네요. 네, 저는 20살에 등단을 해서 시집과 산문집을 상제하며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초대받기까지는 사실 이 리덕스 작가의 포스터북 나는 이렇게 쓰였다에 참여한 인연 때문이기도 한데요. 이 제안을 처음 받았을 때가 올해 여름쯤이었나? 그랬는데 제가 올해 6월쯤에 이제 시집과 산문집을 동시에 출간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바쁜 시간을 보냈는데, 중요한 거는 무언가를 이제 쓰는 것에 있어서 힘이 붙이다는 생각을 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쓰고 싶은 게 이제 모두 탄로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던 때에 안지미 대표님께서 이제 이런 거 해볼 건데 해볼 수 있겠냐 해서 이제 포스터를 몇 장 보내주셨는데, 그 포스터를 보고 문득 뭔가 말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번쩍 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무엇인지는 저도 써봐야 알 것 같았지만, 그래서 이제 제안을 받아서 진행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행사 주제는 디어 페르소나예요. 그러니까 페르소나에게라는 뜻일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요즘에 이 페르소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나라는 주체를 생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 시대를, 이 세상을 겪어내는 동안에 필요한 또 다른 나, 내가 되지 못한 나, 혹은 내가 되기를 거부한 나, 그 무수히 많이 분열되어 있는 나에 대한 어떤 탐구 같은 것을 하는 것이 나의 어떤 숙명이 아닐까, 그런 의미에 이행하는 마음으로 저는 시를 또 쓰고 있고, 그래서 이 작업의 어떤 취지나 의미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좀 가깝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 책에 대해서 얼마나 잘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자리에 온 이유는 이 책에 대한 정답이 없기 때문에 왔어요. 사실 그냥 내가 떠들고 싶은 대로 떠들고, 내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여러분들 안에서 어떤 파동을 또 그리면서 또 다른 정답으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길 바라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올해 출간된 리덕스 포스터북 나는 이렇게 쓰였다는, 여러분들 이제 보셨겠지만 실물이 이렇게 생겼어요. 저는 제가 어디선가도 말을 했는데, 제가 만져본 책 중에 가장 특이한 책이었던 것 같아요. 판형도 그렇고, 저도 이제 출판사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물성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 판형과 이 양장과 그리고 또 별색을 쓴 것 같은 이 굉장히 많은 가공이 들어간 책일 뿐만 아니라, 이 책이 담고 있는 내용이나 기획 같은 것들도 사실은 되게 좀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했을지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 사실 리덕스라는 작가가 지금은 뭐 여러분들에게 전혀 알려진 바가 없는 정체불명의 존재이죠. 보통 이런 식으로 존재를 감추고 있는 대상을 이렇게 드러낼 때에는 반드시 그 정체에 대한 궁금증이 가장 먼저 직관적으로 들게 된단 말이죠. 근데 저는 사실 요즘 시대에는 그런 게 그냥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 리덕스라는 작가가 실존하지 않더라도 상관없다는 생각? 중요한 거는 뭐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어떤 사람이냐에 대한 어떤 사실 여부보다는 이 리덕스라는 주체가 수행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초점을 맞추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선전화 포스터가 60점이 실려 있고, 장은수 평론가가 쓴 서문, 그리고 고영범 작가가 쓴 소설, 그리고 제가 쓴 시 5편과 정현심 평론가가 쓴 비평이 들어있어요. 근데 저는 이것들을 쭉 읽으면서 되게 그럴싸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제가 쓴 시가 그냥 서윤우가 쓴 시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리덕스의 어떤 젊은 시절에 쓴 시 같기도 하고, 이게 혼란이 되더라고요. 이제 나 역시도 나를 내려놓고 이 책에 참여하면서 이 책의 어떤 일부가 되어가는 과정을 좀 느끼는데, 흥미로움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글들이 이제 다른 영역에서 리덕스라는 낯설고 수수께끼 같은 인물을 변주하고 확장하고 있죠. 그래서 흥미를 더해가고 존재하지 않는 인물처럼 부유하는 작가 리덕스를 마침내 현존하게 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책이 하나의 어떤 사건처럼 느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책이 굉장히 비싸고 그리고 독자들이 이게 어떻게 보면 진입장벽이 조금 높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행사를 통해서라도 이 책에 대한 어떤 궁극적인 의미 같은 것들을 좀 공유하고 싶어서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학창시절에도 페르소나를 굉장히 많이 들어보고, 저도 많이 들어보고, 근데 정확히 뭔지는 잘 모르겠고 이래서 의미를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정신분석 학자로 이제 유명한 구스타프 융이 처음에 이제 라틴어에서 따온 말이에요. 가면을 뜻하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어떤 사회적으로나 아니면 뭐 정서적으로나 어떤 가면을 쓰고 있는 상태를 이제 모두 페르소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융은 사회에서 요구하는 덕목, 의무 이런 것에 따라서 자신의 본성에 덧씌우는 사회적 인격을 이제 페르소나라고 했죠. 사실 이 페르소나라는 의미가 조금 더 확장되고 조금 더 복잡해진 것이 이제 요즘의 페르소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요즘에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TV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뭐 부 캐릭터라고 하죠. 아니면 SNS 하시는 분들 중에도 부계정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페이스북을 서윤으로 하지만 서윤으로서 말할 수 없는 것들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뭐 서덕수로 이렇게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SNS 상에서의 어떤 자기 분야를 이렇게 시도하는 것이 요즘에는 굉장히 쉬워졌죠. 그런 플랫폼이나 이런 것들이 가벼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책을 가지고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게 페르소나예요. 이 리덕스도 누군가의 페르소나일 거란 말이죠. 혹은 리덕스 그 자체의 페르소나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페르소나 안에 담겨있는 의미를 좀 짚어보면서 이 책은 어떤 것들의 어떤 자아들이 모여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외부에서 시창작 강의를 하는데 제가 시창작 강의를 할 때 사람들에게 화자에 대한 이야기를 진짜 많이 해요. 화자는 무엇일까? 화자는 어떻게 설정할 수 있을까? 나와 화자는 어떤 관계일까?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가 어느 날 어떤 시인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어떤 시인이 시는 픽션이야? 이렇게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시는 픽션일까요? 문학이기 때문에 시는 픽션일 수도 있지만 사실 그 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근본적인 진솔함이나 아니면 자전적인 이야기들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사실 사실처럼 느껴질 수도 있죠. 근데 어떤 작가가 몇 년도에 어디 지리산에서 태어났고 자기 유년 시절을 쭉 이렇게 적은 시가 있는데 그 시를 읽더니 이게 사실일까? 이렇게 의문을 제기했다는 거죠. 다른 친구가 어차피 문학은 다 픽션이니까 그건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 시를 읽으신 분이 이제 충격을 받았던 거죠. 어떻게 이렇게 사실적인 이야기가 가짜라는 거지? 나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문학을 할 때, 문학을 접근할 때 그 어떤 사실의 진위 같은 것들을 선별하는 것은 사실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문학에서 어떤 거, 요즘에는 이제 오토픽션이라고 해서 이제 진짜 자전적인 소설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지만 이 작가의 어떤 전부를 다 이 소설에 담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문학에서의 이 페르소나는 수행자의 역할을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면서 작품을 많이 접하는 것 같아요. 그 작가의 어떤 문학적 수행자 역할을 하는 이 화자를 통해서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 전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왔던 화자인데 제가 시창작 수업을 할 때 이 조너선 컬러의 문학이론에서 따온 이 내용을 사람들에게 많이 물어보곤 하거든요. 자아라는 것은 주어지는 걸까 만들어지는 걸까? 그러니까 이거 뭐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런 거가 비슷하긴 한데 그리고 자아는 개인일까 아니면 어떤 사회적인 어떤 용어로 인식되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이제 시를 쓰려는 사람들에게 던져주고 생각을 해보게 해요. 보통은 이 화자와 나는 비슷할 수도 있고 전혀 다르게 생성될 수도 있고 뭔가 어떤 것들은 교류하면서 또 어떤 것들은 결렬되고 그러면서 어떤 나라는 원본을 더 저는 강화시키는 방식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1, 2, 3, 4번으로 나눠져 있는 이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이 내용을 좀 가져왔어요. 첫 번째는 그냥 이 자아라는 것이 주어진 것, 그러니까 주어진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나라는 것을 내면적이고도 고유한 것으로 간직하는 자아를 뜻하는데 이거는 이제 태어남에 있어서 누구나 다 갖게 되는 아주 공평한 자아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게 되면서 이제 주어진 나와 사회적인 나가 결합함으로써 그런 사회적인 속성에 의해 자아가 결정되는 형태를 또 의미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냥 뭐 백인인지 여성인지 동양 사람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사회적인 이 요소로서 중요하게 자기를 결정하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개인 내면의 결합, 자아의 본성의 변화인데 이거는 위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아는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라는 어떤 주장에서 나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사회적인 것, 만들어진 것이 결합하면서 자아가 이제 조금 달라지는 건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사회적인 것은 좀 속된 말로 좀 이렇게
부유한 사람,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나는 노동자보다는 사장으로서, 가난뱅이보다는 부자로서 내가 차지하고 있는 다양한 주체의 위치를 통해 현재의 내가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자아 방식인 것이죠. 이거는 이제 80년대, 90년대에 이제 활동을 했던 조너선 컬러가 이제 미국 배경을 바탕으로 쓴 이론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자아라는 것이 어떻게 복합적으로 나를 구성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종종 생각을 하거든요. 오랜만에 이제 엄마를 만나서 엄마랑 이렇게 같이 엄마가 차려준 밥을 먹는데 엄마랑 저랑 먹는 반찬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만 계속 비어가고 그런 거 보면서 아 진짜 나는 천성의 무언가를 엄마를 닮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엄마랑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아 역시 엄마랑 난 달라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뭔가 내가 주어진 것들을 통해서 내가 또 개발한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어떤 나를 계속 갱신해 나가는 것 저는 이 작업을 시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작가들이 제가 이제 첫 책을 갖기 전에 작가들이 나는 내 시집을 잘 못 읽어 못 봐 이런 말이 진짜 꼴불견이었거든요. 어떻게 자기 책을 자기가 못 읽어? 어떻게 그런 내숭을 떨 수가 있지 했는데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제 첫 시집을 잘 못 읽겠는 거예요. 왜냐면 스스로 그러니까 뭐 작품 수준이나 이런 것이 부끄럽다기보다는 그냥 내 옛날 이야기가 들어있다는 것이 좀 부끄럽고 그리고 나는 시를 쓰면서 내가 내 생활을 하면서 나를 꾸준하게 갱신해왔는데 다시 그때로 돌아가는 것을 본다는 것 문학은 사실 굉장히 처절하고 되게 처연하게 그려져 있잖아요. 그런 걸 볼 수가 없다는 것을 그 말을 좀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저의 복합적인 어떤 자아를 계속 끊임없이 갱신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올해 그 트렌드 코리아라는 그 책에서 올해 가장 이제 중요한 이슈의 단어로 멀티 페르소나라는 단어를 꼽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멀티 페르소나라는 건 말 그대로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자기 안에서 꺼내온 여러 가지 다양한 얼굴로 이제 살아간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놀면 뭐하니에서 유재석이 갑자기 라면을 끓이거나 갑자기 합정역에서 트로트를 부르거나 갑자기 뭐 계속 자기 변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재석이라는 원본 안에 갖고 있는 수만 가지의 어떤 좋은 요소들을 이렇게 캐치해서 그 사람에게 이제 새롭게 입혀주는 거죠. 넌 개그맨이 아니라 라면을 끓이는 사람이야 이제부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캐릭터를 부여함으로써 자기 안에 이제 복합적인 것들을 이제 좀 조명을 하는 것이죠. 개그맨 유재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조명하면서. 근데 사실 저도 애초에 그 페르소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본명이 있고 등단을 할 때 필명을 쓰게 되었거든요. 필명을 썼던 이유는 정말 단순하게 그냥 뭔가 맨날 야자 시간에 땡땡이 치다 혼나고 엄마한테 대학 어딜 갈 거냐고 구박받던 그 아들로서의 이름이 너무 강하게 느껴져서 그냥 뭐 새로운 이름을 써보면 어떨까 이런 장난스러운 생각에 지은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너무 불가피하게 빨리 등단을 하게 돼서 그 이름을 고칠 수 없고 계속 쓰게 됐는데 그래서 등단했을 때 막 술자리에서 누가 저를 부르면은 제가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왜냐면 이름이 너무 낯설기 때문에 윤우야 이러면은 쳐다보지도 않고 있다가 네? 저요? 이렇게 하는 상황이 되게 많았는데 제가 등단한 지 13년이 됐는데 이렇게 서울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이제 주변에 서윤우라고 불러준 사람이 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오히려 또 그런 것들이 서운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이름이라는 어떤 중요한 개념이 이렇게 나누어 갖는 그런 자아들도 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도 지금 자기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을 한 번쯤 지어보셨거나 꿈꿔본 적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영어 이름 지을 때도 사실 되게 아무것도 아닌데 재밌잖아요. 뭔가 내가 다른 이름으로 불린다는 그런 의미 같은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 멀티 페르소나라는 말이 좀 인상적이었고 이 리덕스 책 자체도 사실은 이 원본의 작가가 있다면 이 리덕스가 그 원본의 작가를 수행하는 수행자로서 어떤 멀티 페르소나를 이루고 있을 것이다. 근데 제가 딱 한 가지 이제 말하고 싶은 것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수많은 자기 자아를 이렇게 꺼내 놓는 것이 결국 어떤 의미일까? 그냥 재밌고 싶어서? 아니면
잠깐 그 현생에 지친 나를 잊고 좀 무언가를 탈피하는 마음이 들어서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리고 저도 시를 계속 쓰면서 내가 수많은 화자들을 시 안에 이렇게 꺼내어 놓았는데 결국에는 이 화자들이 나를 대신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원본을 대신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페르소나, 멀티 페르소나라고 하는 것들이 이 원본을 좀 강화하는 작업이 아닐까? 이 원본 자체를 굉장히 뚜렷하게 직시한 어떤 탐구의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에는 이 페르소나가 돌아오는 진짜 원본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런 이야기를 또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어요. 이 그 리덕스라는 작가가 저는 그냥 이 그림을 받고 느꼈던 첫인상 같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일단 남자일 것 같고 40, 50대일 것 같고 그리고 근데 뭔가 청년 시절을 굉장히 뜨겁게 보냈을 것 같고 왠지 이런 막 상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40, 50대 남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지점들이 있나요? 그거는 약간 사실 저는 어떤 예술이나 이런 거에서 굉장히 세대적인 걸 나누는 걸 좋아하지 않는데 어쨌거나 이제 저같이 평범한 이제 30대 남자들은 군복무를 마치고 어쨌든 이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다 이렇게 학습이 되어 있고 그리고 북한에 대해 사실 제 주변 사람 제 또래들은 북한에 대해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일을 어렸을 때부터 학습 받아왔고 그런데 이제 어떤 정세나 이런 것에서 사실은 북한이라는 이 대상이 조금 멀리 느껴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 특히 이제 실향민이라는 어떤 배경을 봤을 때는 그래도 나이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상을 되게 했었는데 중요한 건 이 작가가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없는 방향에서 이 작품들로서 오로지 추측을 하고 그리고 이 추측한 것들로 내가 무언가를 써야 한다는 자체가 좀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써주세요, 뭐에 대해서 써주세요라는 청탁이 아니라 좀 내 맘대로 써도 되겠구나 이 작가를 빌미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책 출간을 동시에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좀 책을 좀 쉼없이 많이 냈어요. 그 근 몇 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정말 텅 빈 항아리를 두드리는 심정으로 계속 마감과 싸웠는데 이 제안, 그러니까 원래 안재민 대표님은 항상 재밌는 제안을 많이 해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메일이 딱 도착하면 읽어보고 이 두드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빈 항아리를 깨버릴 수 있겠다 약간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시작하고 싶다. 근데 그게 내 안에서 나 스스로 다루는 작업으로는 불가능하니까 리덕스 작가의 도움을 좀 받자 이런 좀 개인적인 마음으로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직관적으로 색감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생각했던 것 같아요. 리덕스 작가 포스터북에 보시면 그 전시를 보셔서 또 아시겠지만 색감이 굉장히 선명한데 저는 핑크색으로 구현된 저 색감에 대해서 좀 오래 맴돌았던 것 같아요. 결국에 제가 생각하고 상상했던 작가와는 이 핑크색이 전혀 어울리지 않거든요. 근데 이 작가가 자기 스스로를 배반하는 방식으로서 이 핑크를 선택한 게 아닐까? 그래서 이 핑크에 대해서 좀 꽂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핑크를 소재로 시를 쓰기도 했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시 쓰기를 좀 출발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인상 깊었던 그런 것들 중에 하나를 이제 포스터로 가져왔는데 그리고 너무 웃긴 게 이 구호들을 읽을 때마다 자꾸 말해본 적 없는 북한말로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뉴스에서 보던 그런 북한 뉴스 앵커 같은 게 막 생각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쭉 읽었고 근데 사실 이게 되게 동떨어진 이야기다라고 할 수는 전혀 없는 것 같았어요. 뭐 시대적 배경이나 뭐 아니면 환경이 다르긴 하지만 이 구호나 이 메시지들이 갖고 있는 본질 자체는 사실 우리 삶 여기저기에서 여기 책 속에도 나와 있지만 뭔가 이식되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저는 결국에 이 작품들이 가지고 있는 그
메시지들이 곧이곧대로 들으면 뭐 정말 평화롭고 풍요로운 삶 속에 살고 있지만 사실 이 안에서 한 번씩 꼬여있는 어떤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들이 좀 날카롭게 느껴지는 포스터도 있었고 그런 지점들을 좀 많이 생각을 해보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 색감에서 되게 많은 시선을 먼저 떠올렸던 것 같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리덕스 작가가 정말 지금의 나처럼 뭔가 쓰고 싶은데 쓰고 싶은 게 없다고 느낄 때 어떤 생각을 하면서 썼을까, 그리고 돌아옴과 떠나감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했어요. 아무래도 실향민이니까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곳이 있는 삶을 산다는 건 어떤 걸까, 그런 것들을 많이 좀 고민하면서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색감에서 좀 영감을 받았던 시는 오렌지 산책과 레몬비이고요. 이거는 여기 창문에도 전시가 되어 있어요. 저는 오늘 여기를 처음 왔는데 이제 여기를 먼저 와준 지인분들이 저 사진을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너무 예뻐가지고, 그 밖에 단풍나무도 예쁘고, 근데 겨울에 오니까 온통 가시나무밖에 없었는데 제가 또 기쁜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오렌지 산책과 레몬비. 핑크를 입장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산성비도 부서져 내리는 땅 위에 서 있다. 효능이 좋은 불행을 뒤집어 보려고 열심히 비를 맞고 있는 것. 사랑과 정열로 엮은 매듭을 놓지 않기 위해 리본은 반성하지 않는다. 꼭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는 것 같아. 수만 개의 약속이 매달려 있는 철조망처럼 굳은 결심이 제자리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입장과 퇴장의 순서는 바뀌어야 한다고 옆방향 기차에 앉아 우리는 앞질러 가는 법을 잇는다.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거야. 이루고 싶은 걸 원하기만 할 거야. 어떤 문장에 더 끌리는지에 대해 핑크는 어쩌면 영원히 오지 않을 것이다. 교복 와이셔츠 소매에 묻어 버려진 배낭 지퍼에 매달려서라도 와야 했다면 우린 갈망하는 법을 잊었을지도 모르니까. 다 젖었는데 아무것도 내리지 않는 하늘 아래 우리는 몽땅 예감일 뿐이다. 바람에 날아가도 산성비에 녹아도 모르는 입체적인 시트러스 향기를 남기는, 우리는 산도 침을 흘리며 기억력을 찌르는 상큼함, 죽음의 새로운 냄새, 갓 꺼내와 차디찬 수은 건전지. 핑크는 거의 다 온 것 같다. 요즘에 젊은 시인들의 시에 보면은 이 우리라는 주어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나중에 다른 시를 접해보실 때 우리라는 이 시어가 나올 때 이 우리가 누구를 말하는 건가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시에서 특히 우리를 생각하면서 썼던 거는 그동안 내가 불러 모았던 저의 일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불러 모았던 나의 또 다른 나들에 대해서 우리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냥 막연하게 이미지가 있어요. 그냥 저는 뭔가 나라는 사람이 나를 불러왔을 때 뭐 너무 애어른 같은 나도 오고, 너무나 성숙해져 버린 나도 오고, 그리고 엄마한테 침을 고르고 싶은 나도 오고, 그리고 당장 장도리를 들고 거리를 휘두를 것 같은 아이도 와요. 이 수많은 나를 불러보는 것, 시를 통해서 나를 호명하는 것, 그럼으로써 제가 아까도 계속 이야기했던 이 페르소나를 많이 탄생시키고 이것들을 한데 모아서 원본의 나를 확인하는 작업,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개인적인 작업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느끼는 또 다른 작가들의 작품들을 통해서 영향을 받는 것들을 보면은 이 리덕스 작가의 탄생이 단순히 리덕스 작가의 탄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누군가에게 자아를 탐구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고, 그리고 작품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를 깨부수는 어떤 작가에게 좋은 어떤 재료가 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뻗어 나갈 수 있다는 것, 이 실존하는 인물 혹은 실존하지 않은 이 인물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면 나에 대한 탐구는 결국 문학의 가장 기본적인 문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도덕 시간에 떠올리던 난 누구인가 이런 막연한 질문으로부터 구체적으로 나아가는 것. 저는 이 리덕스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구체적인 탐구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시는 실한게 때로는 죽여주는 것이라는 시인데요. 이 시는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쓰던 시였는데 결국에는 완성하지 못하고 멈췄던 시였는데 뭔가 이 아까도 그 시어에 핑크라는 것이 나오잖아요. 저는 이 핑크가 이 시를 리덕스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열쇠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색감을 핑크로 썼다가 아니라 내가 이 핑크라는 의미를 리덕스 작가에게 환원한다면 무언가 그 작가에게 되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어떤 결단력, 결심 같은 것을 시를 통해서 해볼 수 있다는 것을 이 시를 통해서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실한 게 때로는 죽여주는 것. 우리는 남김없이 파산하고 돌아왔다. 가장 먼저 가진 것은 유과트 주광색 전구 불빛. 스위치를 켜면서 순식간에 어둠도 알아차렸으니까. 날벌레들의 파열음이나 거리의 사이렌까지도 가질 수 있었다. 위기는 우리들의 속성이다. 어둠이 도사리고 있는 곳은 유난히 밝다. 살인자의 차를 기다리며 경찰이 잊고 있는 형광조끼처럼. 주소 없는 빛을 머금었다가 서서히 발광하기로 약속했다. 우리가 서로를 조심스럽게 잃을 수 있을 정도로. 절망을 뒤집어 희망을 말할 때의 네온 불빛. 우리가 읽어온 것은 대부분 여기에 있다. 언젠가 떠나기로 결심했던 저수지에 앉아 우리는 실한계를 본 적 있다. 두 눈의 시야를 가렸지만 더 자세히 볼 수 있었다. 흐느적거리는 물풀의 나무의 옷소매가, 안경에 번진 누군가의 손자국이, 튀어오르는 물고기를 낚아채는 새우 부리들을, 밤이 떨어뜨린 찌를 물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빛나는 쪽을 바라보게 되었다. 얼얼한 뺨이나 숨을 곳을 찾는 눈동자를, 그 사이사이에 피어나 있는 실한계를. 그 리덕스 작가 포스터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평화로운 느낌으로 흘러가는 것이 좀 인상적이었는데, 저는 약간 그런 폭풍자녀처럼 뭔가 어떤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굉장히 고요하고 평화로워진 그 느낌으로 좀 저는 이해를 했어요. 이 평화로움이 뭔가 이렇게 포장되어 있다는 것이 사실은 그 안에 이제 깔려있는 여러 복합적인 어떤 또 이면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어떤 대상도 사실은 그렇잖아요. 북한이 선전하고 있는 이렇게 뭔가 세계에 뒤떨어지지 않는 어떤 여러 것들을 갖추고 있다고 하지만 실상 되게 어떤 이면이 있고, 그거는 근데 북한뿐만이 아니라 그냥 나라는 한 개인도 그런 것이죠. 이렇게 밖에서는 이렇게
낭독회도 하고 되게 활발하게 하지만 뭐 집에 가서는 뭐 엉엉 울 수도 있고 뭔가 사람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잖아요. 복합적이고 돌아보는 자리마다 내가 또 다른 얼굴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는 그리 놀라운 일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 시에서 우리는 우리의 빛나는 쪽을 바라보게 되었다. 이 문장을 쓰면서 빛나는 쪽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그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발광하는 거 있잖아요. 이 사람이 지지 않기 위해서, 사라지지 않기 위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어떤 반짝임 같은 것들을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리덕스 작가의 작품을 보면서 그런 걸 느꼈거든요. 이 핑크라는 것이 굉장히 한가롭고 여유로워서 만들어진 어떤 색감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자신의 어떤 세계에서 살고자 함의 어떤 색깔이 아니었을까? 그 색깔을 내가 이해하면서 나 역시도 이 색깔을 빌려 뭔가 내가 겪고 있는 어떤 문제들을 끝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시를 썼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작품은 반영원이라는 작품인데요. 제가 말을 지금 너무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이 작품은 한 분께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낭독을 대신 해주실 분. 이 시는 산문 형태의 시는 아니군요. 이 시가 조금 길긴 한데요. 길죠. 그래서 혹시 대신 읽어주실 분이 계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는 제가 이 리덕스 작가 포스터를 받고 처음 느꼈던 감정에 대해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돌아갈 수도 없고 머물러 있을 수도 없는 이 어떤 그 주소지에 대해 쓰고 싶었거든요. 사실 그거는 뭐 리덕스 작가가 가지고 있는 정보도 그렇기도 하지만 사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100% 안주할 수 있는 어떤 완벽한 온전한 것들이 없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불안감 같은 것을 시에 조금 적극적으로 써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 반영원이라는 시를 썼고요. 혹시 읽어주실 분이 계실까요? 그냥 천천히 글자를 읽어주시면 되거든요. 이 시가 다른 시보다 조금 길어서 전체를 다 읽으시라고 하는 거는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네네. 한 반 읽고 서윤우 시인이 먼저 읽고 이어서 같이 네.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듀오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작가분들도 계시고 배우분들도 계시는데 먼저 누가 읽어주신다고 손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제가 지명합니다. 네네네. 이쪽으로 오세요. 마이크를. 그러면 서윤우 시인이 마이크 먼저 이거 드릴까요? 제가 이거 쓰겠습니다. 읽고 책을 드릴까요? 이거 보이시나요? 자, 그럼 서윤우 시인이 먼저 읽고 사인을 주시면 네. 이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이렇게 되면 소리가 나는 거. 네네. 그러면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영원. 소진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발자국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절반이나 왔을까요? 맥락을 꺼트린 뒤론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끝나 돌아가게 되면 이번 미로는 쉽게 탄로날 것입니다. 이곳에 벗지로 흩날리거나 7번째 총성이 되어야 해요. 순식간에 숲을 긴장시켰다가 정적으로 돌아와야 하니까. 우리 발자국이 새어나가는 이야기를 봉합해야 하니까. 끓는 게 좋았던 여름이었고 버려진 것에 이름 붙여주기 좋은 가을이었고 겨울은 여전히 궁금합니다. 봄을 사랑하게 만드는 가혹한 얼굴을 하고 있으니까. 발자국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흰자위니까. 계속 가고 싶더라도 이제부터는 헛기침이거나 헛걸음이어서
날씨도 갈등도 무의미합니다. 반은 죽고 반은 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유령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어딘가에 앉고 싶어 하는 눈치예요. 이럴 수는 없지만 그럴 만도 하다는. 절망 속에 핀 흰 곰팡이를 반가워하다가 우리만 아는 버섯 종자를 심다가 여기에서 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이제 겨울이 되어야지. 아무도 움직일 수 없도록 식어가는 발자국을 구경할 심보로 누군가는 이런 말을 듣습니다. 계절은 반복할수록 불치병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는 안녕을 말하였고 안녕을 들었습니다. 여기서부터 맥락은 다시 시작합니다. 아직 아무도 찾지 않은 이야기가 있다고 믿는 것이 실로 놀랍습니다. 영혼을 맹세하던 아이들의 모래무덤을 아름답게 짓밟으며 지나갈 것입니다. 발자국이 멎어버린 길부터 다시 걷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사람만 늙어가고 부르던 이름만이 영원히 젊은 얼굴로 총총 뒷걸음질 치며 종횡무진합니다. 살아온 날을 지우며 살아갈 날을 세어보느라 반세기가 지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너무 잘 읽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시를 읽을 때 항상 그러니까 작품을 원고를 이제 보낼 때 항상 해보는 게 이제 혼자서 소리내어서 읽어보거든요. 읽어보면 어디를 고쳐야 되는지가 단박에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고치는데 또 다른 분의 목소리로 또 들으니까 또 새롭고 생경한 느낌이 드네요. 이 시가 말하는 어떤 그런 갈팡질팡함 속, 그러니까 물론 모든 것을 다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는 없지만 항상 양면적으로 대립하는 어떤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게 저는 삶의 숙제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리덕스 작가를 상상하면 항상 그런 문제에 부딪히는 사람일 거란 생각이 들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저의 입장으로 가져와서 이야기를 해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밤그늘 속에 앉아있으면 나는 무엇으로 보이나요? 이 시는 사실은 이미 쓰였던 시였어요. 제가 그 작년에 청탁받았던 원고 중에 하나였는데 무산이 됐어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크게 하려고 했던 그 통일 축제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시로 제가 참여를 하게 되어서 시를 써놓는데 뭐 코로나니 뭐니 해가지고 시국도 안 좋아져서 그 행사가 취소되면서 이 작품이 이제 밤그늘 속에 남아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작품을 가지고 있지만 어디에 발표를 할 수 없었던 이유는 이 작품이 이제 그러니까 결의말이라고 하는 것으로 썼거든요. 그러니까 결의말이라고 하는 것들로 시어를 일부러 채택해서 썼기 때문에 어디에 이제 이렇게 발표를 할 수 없었는데 마침 이건 리덕스에게 보낸 헌시다 약간 이런 마음으로 이 시를 썼던 것 같아요. 이 시는 넓게 말하면은 어떤 소외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이 책에도 소개되어 있지만 리덕스 작가가 남이든 북이든 어디에도 이렇게 소속되어 있지 않은 그 외로움, 어떤 소외 중에서도의 소외, 그런 것들을 좀 간접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결국에는 이 시도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시도 한번 낭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밤그늘 속에 앉아있으면 나는 무엇으로 보이나요? 이것은 송곳바람에 널어둔 빨래, 거두려고 봄에게 술래를 맡긴 사람의 이야기죠. 나 들키면 안 되는 이름이라도 가졌는지 반마디 인기척 들을 수도 없이 우린 가까운 적 없이 멀어지기만 하는 일을 오랫동안 연습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은 넘어야 할 산갈피 몇 개 세어보다가 머리가 희끗해진 사람의 휠체어를 끌었어요.
가자고 보채는데 들꽃 몇 개 숨죽이는 병원 벤치에 앉아서 길어지기만 했지요. 밤에만 다녀가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기다리던 자의 단잠을 깨우지 않으려고 삼삼거리며 오는 웃는 얼굴, 발자국 하나 남김없이 왔다 가네요. 울다 마른 얼굴을 본 적 있나요? 그런 안색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알고 있나요? 멀리 갈 수 없는 사람은 바람이나 구름에 많은 이름을 외우고 있다지요. 저마다 하나씩 이름을 지어서 바람을 보내주고는 정작 마음은 잠그지 못하고 사는 것이지요. 라는 시를 썼습니다. 낭독은 이제 한 편이 남아 있고요. 제가 오늘 이제 이야기했던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질문으로 되돌려 드리고 싶어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결국에 우리가 갖고 있는 수많은 페르소나들이 결집하는 중심은 무엇일까? 저는 그게 나의 원본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여러분들은 또 다르게 생각하실 수 있죠. 뭐 되고 싶은 나 자신일 수도 있고 혹은 될 수 없는 나 자신 자체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물어보고 싶었고요. 또 하나는 페르소나 사이의 균형감은 어떻게 유지할까? 그러니까 만약에 리덕스라는 작가가 있지만 리덕스 작가를 창조한 원본의 작가가 있다면 이 원본의 작가와 리덕스 작가는 어떤 관계여야 할까? 어떤 관계일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되게 흥미로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 리덕스라는 작가는 정체가 이제 가려져 있지만 어떤 원본의 작가가 활동하면서 리덕스인 게 들통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리덕스는 어떤 생명이 끝날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도 그 루멘가리가 이제 에밀 아자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했던 것처럼 그리고 한 사람에게 한 번밖에 줄 수 없는 콩쿠르상을 2번이나 받은 것처럼 뭔가 우리의 편견을 깨고 어떤 센세이션을 만들 수 있는 것과 같이 이 페르소나와 나의 어떤 긴장감이 이 서로의 또 윈윈하는 방식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었고요. 그리고 예술에서의 진실, 어디까지 믿을 수 있고 어디까지 허구일까라는 질문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 싶어서 가져온 것 같아요. 제가 어떤 행사에서도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뭐냐면 시가 너무 어려운데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어디까지나 그 시를 어려워하는 것은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은 생각보다 잘 안 될 때도 있잖아요. 어렵고. 근데 이해하는 게 아니라 저는 항상 시를 오해해야 된다고 많이 말씀을 하거든요. 시는 오해의 영역이고 작가의 의도 있다는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작품 안에서 내가 갈라지고 결렬되는 그 맛으로 읽는 거거든요. 물론 시가 나에게 주는 공감대도 있고 나를 위로해주는 것 같은 어떤 나란함도 있지만 사실 제가 읽던 좋은 시들은 대부분 저에게 그런 것들을 주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읽었던 시들 중에 그 위기는 우리들의 속성이다, 이게 이제 일본의 다무라 류이치 시인의 시에서 제가 따온 구절이에요. 저는 이 구절이 저한테 정말 위로가 되면서도 저에게 되게 충격이었거든요. 아 그래, 위기를 극복하려고만 했던 이 나 자신을 좀 버리고 위기를 우리의 속성이라고 생각해보면 너무 간단하게 생각이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에 좀 오래 기대어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리덕스 작가에게도 뭐 이런 포스터를 그리는 일이든 아니면 이 리덕스라는 작가로서 존재하는 동안에는 이 원본의 작가가 또 기대어 갈 수 있는 어떤 또 다른 존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보기도 했고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덕스 작가가 결국에는 끝끝내 알려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알려지지 않으면서 더 왕성하게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리덕스가 누구야가 아니라 리덕스가 무엇을 그렸고 리덕스가 무슨 활동을 하는지를 궁금했으면 좋겠다. 작가가 아니라 작품으로서 실존하면서 그 작가가 동시에 이렇게 함께 실존하는 그런 생경한 사건 그 자체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마지막으로
캐릭터 커스터마이징이라는 말을 제가 창작 수업 때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나를 재창조할 때 나라는 원본 어떤 것들은 두고 또 어떤 것들은 버리고 어떤 것들은 새롭게 살려서 나를 이렇게 재구성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결국에는 이 페르소나를 만들어가는 이 과정이 우리를 알아가는 과정일 수도 있지만 또 우리를 잃어가는 과정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약간 염려가 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내가 너무 밤마다 뭐 약을 하는데 약을 하는 게 너무 좋아서 원본을 잊어버리고 약에 빠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내면적으로 이 자기 탐구가 되게 중요한 이유는 이 중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인 것 같아요. 각자 그래서 하고 싶어하는 것,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들을 잃지 않고 자신의 취향을 지키면서 자기의 중심을 갖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 리덕수 작가의 이 작업들이 사실은 우리가 지금 어떤 곳에 어떻게 실존해 있는가에 대한 커다란 질문부터 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리덕수 작가는 실향민이라는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표현하고자 하는 우리의 또 다른 페르소나는 정말 다른 어떤 방식으로서 재구성이 될 수도 있겠죠. 저는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보고 싶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제 책에 대한 평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글을 읽었을 때는 여자 작가인 줄 알았는데 프로필을 보니까 남자더라. 저는 이런 말을 들을 때 사실 되게 좋거든요. 왜냐면은 그래서 저는 성별이 느껴지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근데 물론 이 미술이나 이런 다른 영역은 좀 다른 부분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어떤 성별이나 어떤 인종이나 어떤 특정한 것들이 이렇게 규정하는 이것들을 좀 탈피하는 방식으로서의 이 페르소나를 창조하는 것도 저는 되게 흥미롭고 유효한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살아보지 않은, 내가 되어보지 않은 어떤 것을 해보는 것. 거기에는 결국에는 학습이 필요하거든요. 내가 모르면 감히 할 수가 없고. 얼마 전에 그 행사에서 들었던 이야기인데 안철수 씨가 갑자기 이게 시국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안철수 씨가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게 생기면은 그 공부하고 싶은 것을 원고 청탁을 해달라고 한대요. 그러면은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써야 되고 그리고 엄청나게 이제 공부를 한다는 거죠. 자기 전문 분야도 아닌 뭐 암에 대해서 아니면 어떤 질병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해서 원고를 쓰면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근데 결국에 저는 이 페르소나라는 것도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분야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고 그 분야의 어떤 특성에 맞춰서 어떤 생존 방식을 다시 재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함께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어서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혼자서 이렇게 말 많이 하는 게 처음이어가지고 좀 낯설긴 한데요. 제가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까지고 마지막 시 낭독을 마친 후에 여러분들 질문을 받거나 또 저보다 이제 책에 더 내부자이신 안지미 대표님께도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리덕수가 누구인지만 물어보지 않으신다면 다 대답을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장은수 평론가의 서문에도 적혀있지만 제가 이 동명의 시를 쓰게 된 이유는 이 문장이 되게 매력적이었기 때문이에요. 나는 이렇게 썼다가 아니라 쓰였다잖아요. 이 수동적인 것이 주는 또 여러 가지 의미 때문에 많은 것들을 좀 생각해보게 됐던 시인데 저는 이 시를 마지막으로 낭독을 하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쓰였다. 아무 말도 꺼내지 않을 것. 꼬리로 탁자 위 유리컵을 떨어뜨리는 고양이처럼 뒤따라오는 것에 속삭임을 목말라 할 것. 깨진 자리를 의심하지 않을 것. 넘어진 적 없이 상처가 태어나는 우리의 천성을 기꺼이 다치는 행운으로 짓누를 것. 다짐이나 사랑 따위의 귀여운 문구를 백사장에 애써 썼다가 파도로 뛰어드는 젊은 연인들처럼
쓰자마자 사라지는 모래 위 글자가 될 것. 하늘의 투시경 속에 초파리처럼 끼어들 것. 우리가 기록되는 지진계에서 내려와 트램폴린을 풀짝풀짝 뛰어볼 것. 흔들림을 만끽하기 전에 진동이 되어볼 것. 기꺼이 무너져 줄 것. 울상의 얼굴을 한 아이에게 투명 비닐봉지에 든 금붕어를 선물하고 마지막 도미노 순서에 서 있게 할 것. 금방 올게 하고 오지 않을 것. 그 아이가 무엇이 되는지 지켜볼 것. 네, 저는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혹시 책 관련해서나 아니면 오늘 다룬 주제에 대해서나 혹은 기타 등등의 질문이 있으시면 거수를 해주시면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스타일로 다 대답해드리겠습니다. 네, 서현우 시인님 말처럼 리덕스 작가가 누구냐 이 질문만 빼고 최대한 다 말씀드릴 터이니 질문이 있으시면 편하게 해주세요. 아마 오늘 전시 보신 분 중에서 이 책 자체를 보신 분은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책에는 그 서현우 시인이 처음에 소개했던 것처럼 그 장은수 출판평론가의 서문이 담겨 있고요. 그리고 서현우 시인처럼 똑같이 고영범 작가 소설도 쓰시고 희곡도 쓰시는 분인데 그분께 포스터 한 20점 정도 보내드리고 처음에는 에세이를 청탁드렸는데 선생님께서 보시더니 소설을 쓰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 소설을 통해서 저도 뒤늦게 이 리덕스라는 캐릭터를 더 실존적으로 구축하고 이 책을 만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소설은 다음 달 13일에 이 장소에서 김정 연출님의 연출로 낭독 공연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시간 되시면 꼭 참석해 주세요. 질문 있으신가요? 네. 마이크. 그냥 말할게요. 네. 사실 저 책에 있는 포스터를 앞에서 쭉 넘겨서 봤는데요. 처음에는 북한 선전물과 같은 내용으로 좀 이어지다가 뒤로 갈수록 남한 사회에 메시지를 던지는 듯한 느낌을 좀 받았는데 일부러 그렇게 배치를 하신 건지 그리고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싶어서 이렇게 배치를 하셨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포스터, 이 리덕스라는 작가는 실체를 밝히진 않지만 실존 인물이고요. 그래서 작가랑 의논하면서 이제 포스터 순서를 배치를 했는데 사실은 북한 선전화의 형식을 차용을 하기는 했지만 저는 이 포스터를 보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포스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안에 담겨있는 선전화가 갖고 있는 형식이 그렇잖아요. 이미지하고 구호가 이렇게 같이 맞물려서 어쨌든 어떤 사람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그것을 선동하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당장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2021년에 나에게 던지는 어떤 큰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게 보신 것처럼 북한에서부터 남한으로 넘어온다 이런 개념보다는 조금 더 우리에게 밀접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노동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순서대로 편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그림을 배제하고 구호만 읽었을 때 커다란 시처럼 읽히기를 바랬고 또 반면에 그 구호를 배제하고 포스터 이미지로만 봤을 때는 굉장히 또 다른 메시지가 던져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실제로 이 책에 뒤에 보면 구호를 다 삭제하고 이미지만 실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저는 이미지만 보시고 또 구호만 따로 읽고 이미지와 구호가 결합된 하나의 포스터로 읽고 이렇게 좀 다양한 방법으로 입체적으로 읽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했습니다. 혹시 질문에 대답이 됐을까요? 예. 네. 감사합니다.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네.
마지막 시를 낭송하셨을 때 저는 굉장히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지만 슬픈 감정이 들었는데요. 이거 질문을 두 분한테 다 드리는 거예요. 네네. 좀 생애에서 가장 슬펐던 사건이나 장면이나 그런 순간이나 불편하시면은 말씀 안 해주셔도 되는데 두 분한테 그거는 듣고 싶습니다. 슬펐던 거? 저는 매사에 슬프기 때문에 딱 하나를 꼽기가 어려운데 그 꼽아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를 고르 그냥 최근에 슬펐던 걸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집이 전주거든요. 그래서 전주에 내려가서 제가 놀았던 놀이터가 이제 주차장으로 바뀌어 있는 그 벤치에 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옆에 이제 겨우 하나 체면치레 하려고 남겨놓은 그 미끄럼틀과 시소가 있었는데 거기에 아이랑 엄마가 이렇게 달려와서 막 노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막 시소를 혼자 타가지고 움직이지 않은 시소에서 막 이렇게 타이어 구르기를 하고 그래서 엄마가 이제 집에 가야지 이렇게 아니 엄마가 우리 이제 집에 가야지라고 했는데 그 아이가 그 우리라고 이렇게 스스로 반문을 하는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근데 아무도 없는데 우리라고 하니까 엄마와 나 말고 또 누가 있나 이렇게 둘러보다가 저랑 딱 눈이 마주치더니 엄마한테 쪼르르 달려가는 장면이 있었어요.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저는 이제 그 아이들이 팬데믹 시대를 사는 것이 굉장히 관심이 많고 우리가 어른으로서 해야 될 게 뭔가를 늘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아이에게는 이 우리라는 것이 친구를 이렇게 가까이서 사귀어볼 경험 없이 팬데믹을 지나고 있고 또 엄마는 이렇게 아이에게 그래도 뭔가 바깥 공기라도 쐬주려고 이 황폐화된 놀이터에 잠깐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그 모습 자체가 저는 되게 슬퍼가지고 그 이미지로 시를 썼던 것 같아요. 시를 쓴 기억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게 가장 최근에 슬펐던 것 같아요. 저도 서윤 시인하고 똑같이 매일매일 너무 슬프고 매일매일 너무 기쁘고 무슨 좋을 줄 환상가 이런 정도로 기분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제가 가장 슬픈 감정이라기보다는 많이 엄청 울었던 일이 있었는데 영화를 보고 그랬어요. 근데 프랑스 영화였는데 제목이 마지막 수업이라는 영화였는데 존엄한 죽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할머니가 자기가 존엄하게 죽기 위해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고 그 사이에서 가족들과 갈등하면서 그 갈등을 극복하고 결국에는 죽음을 선택하는 그런 이야기였는데 제가 요즘에 가장 많이 생각하는 건 죽음에 대해서거든요. 그래서 그게 마치 곧 나에게 다가올 어떤 실제 하는 일인 것처럼 느껴져서 제 미래가 막 그려지면서 엄청 많이 슬펐던 것 같아요. 다른 질문 있으면 또 받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서 그 포스타 20점인가요? 네. 20점을 받고 거기에서 색감을 느낄 때 핑크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이 포스타들을 쭉 보니까 이렇게 원색이 세련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 10년 전 인쇄물, 20년 전 인쇄물을 봤을 때 정교하지 않은 어떤 분판의 그런 인쇄물을 보는 느낌이 맞아요. 여기에서 나는 핑크라는 거는 우리가 핑크빛 무엇 할 때 굉장히 긍정적인 그 단어거든요. 긍정적일 때 표현하는 단어인데 저는 오히려 핑크보다는 마젠타가 보였어요. 마젠타, 사이안, 옐로우, 그러니까 원색에 분판된 원색이 보이면서 약간 그것도 이제 그냥 강렬한 원색이 아니고 희석된 물 날른 그래서 굉장히 저는 슬프게 하고요. 저는 이번이 도슨트 투어가 두 번째예요. 제가 먼저 이거 다녀갔어요. 봤는데 오늘 우리 이렇게 두 분이 낭송회를 하신다 그래서 제가 기대를 하면서 이 자리에 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색감에 대한 거는 시인의 시각과 저는 이제 디자이너인데 아, 네. 디자이너로서의 시각이 좀 다른 거 같은 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 색감에서 사실 제가 느낀 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핑크빛 이렇게 쓰는 그런 긍정적인 신호가 좀 이렇게 역류해서 저는 이게 약간 구조 신호처럼 느껴지기도 했거든요. 뭔가를 좀 이렇게 구호라는 것이 사실은 어떤 것들, 사상이나 이런 것들을 주입하는 방식이기도 하지만 이 암묵적으로 색깔은 말이 없잖아요. 그러나 색깔로서 드러났을 때 제가 느낀 거는 되게 예쁘고 평화롭지만 한편으로는 가장 자신에게 가장 핑크다운 것을 꺼내면서 뭔가 구조 신호를 보내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고, 또 이렇게 의견을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질문이 이제 또 네. 아니요, 제가 또 잘못 들었나 싶어가지고 아까 시는 이해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 오해요. 오해? 네. 오해라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뭐 제가 이런 말 하기 좀 그런데 제가 예전에 그 대화죽기라는 시를 썼었거든요. 그 시에 네, 대화죽기라는 시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뭐 당신이 해줬던 말을 잊어버려서 뭐 수첩에다 적었는데 그 수첩을 또 잃어버리고 뭐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작품을 이제 어떤 비평가가 다뤄주신 그 문예지에서 읽게 됐는데 그 시를 이제 그때 시대적으로 딱 그러긴 했지만 그 최순실 게이트가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 시를 이제 그 사태로 읽으시더라고요. 수첩이 나왔다는 이유로. 저는 단 하나도 그걸 염두하고 쓰지 않았는데, 근데 그게 그 평론가가 이 시를 잘못 읽은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제 의도가 그렇지 않았더라도 이 사람이 제 시를 완벽하게 오해했지만 이 시를 통해서 오해하면서 이 시가 두 개의 의미로 해석이 나뉘고 이 두 개의 의미가 또 8개로 나뉘고, 저는 이런 확산이 즐겁거든요. 이 기반에는 오해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저희. 이해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또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없으면 이제 마무리를 해볼까요? 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신 서현우 시인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치고 네, 여러분 돌아가시는 곳에서도 건강히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